몇 차례 비가 오더니 날씨가 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뭔가 증시 분위기도 날씨와 함께 약간은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요. 8월 마무리 전략, 9월 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 투자백미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잭슨홀 미팅이 지나갔고요. PC, 고용지표, CPI 이런 것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조금 변동성을 일단은 예상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지표들이 좀 안정이 되면서 금리가 또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 상황들을 쭉 보셨을 때 현재 위원님의 시장 판단 좀 궁금합니다. 여전히 금리 변동성은 9월 달에 조금 높을 거다라고 생각이 그렇군요. 들고 있고요. 네. 추가 긴축에 대해서 아직까지의 그 불안감을 놓지 못하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 아시다시피 기존 입장을 여전히 고수를 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 2% 목표치를 얘기를 하면서 노동시장도 불균형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라고 해서 사실 시장의 기대치에 다소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이벤트성 발언을 이제 지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8월 달 보자면은 소화는 되고 있지만 그 3분기 중에 미국채 공급 물량 부담이 여전히 금리 하방 압력을 조금 제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10년물 실질금리가 증시랑 가장 민감성이 높은 지표 중에 하나인데 이 지표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2009년 이후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달 이제 증시 방향성을 좀 점검을 해보자면 저희가 잭슨홀 회의에서 별다른 힌트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중립 수준의 주가 흐름을 하고 있고요. 예. 그 전까지는 사실 지수 레벨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업종별로 여전히 선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2013년 이후에 저희가 잭슨홀 회의에서 증시 방향성이 이제 중립적인 구간이 대체적으로 이제 2015년, 16년 사태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례에서 보자면은 연준이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견지를 하면서 사실 시장에 그렇게 추가적인 상방 압력을 높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가 수준을 좀 감안을 하자면요. 대략적으로 이제 짧게는 한 4주, 길게는 한 6주 정도는 사실 주가는 조금 상단은 다소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잭슨홀 미팅 이후에 크게 달라진 거는 찾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금리가 간밤에는 좀 많이 떨어졌지만 요즘에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하루 만에 이제 금리 하락이 시작됐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민망하죠. 예. 그렇다면 이 금리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9월까지는 좀 변동성이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 기준을 왜 9월까지로 잡으셨는지 언제부터 금리가 좀 떨어질 걸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희가 9월달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고 물가 전망치라든지 경제 전망치 내지는 점도표 여러 가지 지표가 공개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실 방향성에 한쪽으로 조금 베팅하기는 무리한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도 워낙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 긴축 국면 대비해서 사실 이제 그 경제 지표가 추가적으로 빠르게 하락하지만 않는다면은 또 금리 하락 속도를 그렇게까지 크게 높일 가능성도 제한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9월 FOMC 회의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제 금리 방향성을 좀 재점검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전에 이제 연준이 볼 수 있는 지표는 8월 CPI라든지 내지는 8월 고용 지표일 것 같고요. 저희가 중요도가 사실 그 두 지표가 원래 높기는 한데 저는 9월 달부터는 이제 소비 관련된 지표도 조금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나온 사실 이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비 지수인 하나인 소비자 신뢰지수. 소비자 신뢰지수도 사실 소폭 떨어지긴 했지만요. 저희가 이제 보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하드 데이터가 떨어질 거냐. 하드 데이터요? 네. 대표적으로 소매 판매 지표죠. 저희가 이제 개인들의 심리를 반영하는 지표들이 떨어진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쓰는 소비가 견조하다라고 했을 때는 연준이 사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철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9월 FOMC 회의 이전에 나오는
8월 소매 판매 지표의 민감도가 예전 대비해서 조금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발표된 7월 소매 판매도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저희가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든지 이런 뭐 계절성을 좀 겪기는 했지만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사실 금리가 조금 상방 압력이 많이 높아지는 흐름이 전개가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금리를 떨어뜨렸던 게 소비자 심리 지수기는 합니다만 이거 그냥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소매 판매가 떨어지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9월 FOMC 지나가고도 이런 소매 판매 같은 쪽으로 이제는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중심을 좀 잡아주셨네요. 자, 그리고 중국 얘기 그냥 간단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워낙에 또 중국 관련 종목과 중국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조금은 이 분위기가 좀 바뀌는 건지 이번 주 들어와서는 약간 좀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버릴 수는 없겠지만요. 결과적으로 네. 저희가 구체적인 부양정책 방안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군요. 그 방안이 나오더라도 저희가 사실 그 강력한 그 강도 높은 부양정책이 나올 가능성을 그렇게 크게 바라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다들. 9월 달 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관련된 모멘텀은 저는 크게 기대는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중국의 그 경제 실물 지표가 아직까지는 저희가 턴어라운드가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요. 또 상대적으로 보자면 미국과 중국의 그 서프라이즈 인덱스라고 실제 지표가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얼마나 상위를 했냐 하위를 했냐라는 걸 나타내는 지표인데 미국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예상하는 것 대비해서 잘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시장이 예상하는 것 대비보다 못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인덱스 갭이 지금 확대가 되고 있고 위안화 같은 경우도 보자면 그 시점부터 약세 압력이 심화가 됐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자면 위안화가 약세 압력이 심화된 시점부터 사실 원화도 그렇게까지는 강한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위안화가 약세인 구간에서 우리나라 원화가 커플링 현상이 지금 강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조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그 환율 부분도 중요하긴 할 거는 같은데 당장은 9월 달에 뭐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오히려 중국에 관련된 테마보다는 저희가 잘하고 있는 내지는 미국 관련된 테마가 좀 더 편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도 증시가 좀 긍정적으로 분위기가 돌아갔던 게 크게 보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가 간밤에 떨어졌던 금리,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이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 그런데 이 둘 다 크게 신뢰를 아직 하지 않으시는 상황이라면 그렇다고 저희가 9월까지 아예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섹터를 좀 노려봐야 될까요? 9월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지수 레벨에 대한 기대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안정적인 기업들 내지는 이제 연말로 이제 저희가 진입을 하는 구간 내에서 배당을 좀 더 잘 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미리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군요. 실제로 9월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2014년 이후에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피 200 고배당 지수라든지요. 아니면 코스피 배당 성장 50 지수가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습니다. 수급도 보자면 연기금들의 수급이 이제 배당 지수를 가장 이제 좋아하는 계절이 9월 달이고요. 가장 수급이 양호했기 때문에 그 연말 주가 수익과 배당 수익을 동시에 고려를 한다면은 9월 달에 이제 매수 기회를 이제 삼아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예. 다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저는 전통적인 배당주를 이제 얘기를 하기보다는 경기 회복 국면보다 이제 저희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더 크기 때문에 예. 이 전통적인 배당주에서도 이제 이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 내지는 뭐 당장은 배당 수익률이 코스피 대비해서 높지는 않지만 향후 이익이라든지 현금 흐름 내지는 현금성 자산이 우수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강화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두 가지 아이디어로 이제 배당 관련된 테마 전략을 좀 수립을 해봤는데, 배당을 원래 잘 주거나 향후 배당을 잘 줄 가능성이 있는 이제 업종들을 조금 선별을 해봤습니다. 원래 배당을 잘 주는 업종이 안전할 수가 있는 이유가 저희가 국고채 3년 금리가 지금 여전히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된 업종으로는 이제 통신이라든지 내지는 저희가 자동차까지도 조금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관련된 이제 이 종목들은 지금 BM 대비, 코스피 대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높고요. 또 이익 개선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 가서도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도 이길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다고 사실 이제 성장에 관련된 부분도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성장에 대한 희소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이제 구간이 저는 연말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된 전략도 조금 바벨 전략으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배당을 원래 잘 주는 기업 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향후 배당을 잘 줄 수 있는 기업들과 이제 업종을 선택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업종은 저는 반도체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헬스케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제 업종을 조금 선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월까지는 조금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배당주 중심의 투자 전략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배당에 대해서 두 가지 성향이 있네요. 원래 잘 주는 통신과 자동차 같은 업종도 있겠고요. 배당을 앞으로 성장을 하면서 더 잘 주기를 기대할 수 있는 반도체, 헬스케어, 소프트웨어를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이 이재선 위원의 9월 전략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차증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